오늘은 문제를 푸는 시간이라고 했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지난주에 복습하면서 적었던 것들 있잖아요. 한 번씩 그래도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가니까 지난주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조금 5분 정도 드릴 테니까는 복습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저랑 같이 읽어보면서 하도록 해보죠. 여러분들이 맡기기보다는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가 중세국어 첫 번째 특징이 이어적기였어요. 이어적기. 이어적기하고 끊어적기, 거듭적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근대 현대로 올수록 끊어적기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중세로 갈수록, 즉 과거로 갈수록 이어적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어적기는 연철이란 말로서 대신했었고요. 끊어적기도 연철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붙여쓰기가 있었는데 붙여쓰기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로 오면은 띄어쓰기가 자꾸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8종손법, 7종손법 이 이야기 했었는데 아까 지금 보니까 이 문제 하나 나왔더라고요. 좀 더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 종성을 표기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성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중세 때의 표기 방식과 현대의 표기 방식이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세 때는 다른 나는 그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실종성법을 기억하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팔종성이죠, 팔종성. 다른 나라 물방울에다가 플러스 시옷을 더한 팔종성법. 그것이 중세에 적을 수 있는 자음의, 종성에 적을 수 있는 자음의 개수였었고요. 현대는 적을 수 있는 건 무한대라고요. 대신에 발음할 수 있는 것이 7개다. 그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었죠. 자, 가끔씩 이제 예외로, 팔종성법의 예외로, 자, 이런 플라워, 이 단어처럼 지읒이라는 혹은 이런 반치음이라는 녀석들이 받침에 들어갈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종성부용 초성 말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헷갈리지 말고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실 음운 혹은 소실 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여린 히읗, 반치음, 그 다음에 꽁다리 달려있는 옛 이응, 그리고 아래아, 수경음, 기읍 이런 녀석들 소실 문자, 소실 음운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래아 가지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래아. 소실 음운들 중에서는 아래아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이렇게 단어에 음절이 있다고 했을 때 첫 음절, 둘째 음절 혹은 그 이후 아래아가 둘째 음절 이후에 나타났을 때에는 으로 많이 변한다고 했어요. 으로. 반면에 첫째 음절, 첫 음절에 아래아가 있는 경우에는 아로 변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먼저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기를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시기도 말한다면은 둘째 음절 이후가 먼저 아래아가 소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소실이 됩니다. 소실이 됐을 때 다른 모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둘째 음 이후에는 음모음으로 바꿨고요. 첫째 음절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아로 바뀐다. 이것도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순경음 비읍. 순경음 비읍은 얘도 이제 소실이 되죠. 아래아보다 더 빨리 소실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결합되어 있는 모음이 양성모음일 경우에는 오로 바뀔 것이고 음성모음일 경우에는 우로 바뀔 것이고 이 모음에 따라서 반모음에 순경음 비읍이 현대에 왔을 때 변하는 모음이 바뀐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어두자음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두자음군 현대에도 자음군은 사용이 되어요. 종성에서만. 근데 과거에는 어두에서도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합용병서의 모습으로서 각각 다른 자음의 결합으로 합용병서로서 어두자음군이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이것만 말씀드리겠고요. 여섯 번째는 방점이었어요. 방점.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라고 했습니다. 소리의 길이가 절대 아니에요.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총 3개의 성조가 있다고 했었죠. 표시가 안 되면 평성, 표시가 하나가 찍히면은 강점이 하나 찍히면은 뭐였지? 거성, 그다음 2개 찍히면은 상성,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7번째는 두음법칙,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이렇게 3가지 음운 변동 현상이 중세 때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근대로 오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두음법칙은 두의 단어의 맨 첫머리에 오는 니은이 이모음 계열을 만났을 때 니은이 탈락해버린다는 것이 두음법칙이었고요. 원순모음화는 물, 불, 풀처럼 미음, 비읍, 피읍 밑에 오는 모음이 우로 바뀌는 것이 원순모음화라고 했습니다. 구개음화는 디귿, 티읕이 이모음 계열을 만났을 때 지읒, 티읕으로 변하는 게 구개음화였었고요. 지켜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운 변동 현상이 지켜진다면은 현대랑 근대일 것이고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중세가 되겠죠. 8번째는 모음조화였습니다. 모음조화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서로가 일치를 시켜가지고 단어 그리고 조사나 어미 결합할 때 꼭 지켜줘야 되는 것이 모음조화였습니다. 물론 아래아의 소실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여러분이 문헌에서 발견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9번째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번 주격조사, 2번 주격조사, 3번 주격조사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에 오는 게 자음이면은 1번 주격조사, 모음이면 2번 주격조사, 그 다음에 이모음이라면 3번 주격조사, 형태가 보이지 않는 주격조사가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현대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현대어를 보고 조사가 쓰였다 안 쓰였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랬죠.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서문에 내 일을 위하여라고 있었죠. 이 내가 현대어로 나의인지 내 가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주격조사가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현대어 풀이가 나의라고 돼 있다면 여기 주격조사 안 쓰여 있는 거죠. 근데 내 가라고 한다면 이 가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주격조사가 있는 것이고. 주격조사가 있다 없다는 현대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대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이제 관형격 조사였어요. 관형격 조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형격 조사라는 것은 체언과 체언 사이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인데 현대에는 의가 있죠. 의 하나뿐입니다. 근데 중세 때는 모음조화를 위해서 의와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정명사인지 무정명사인지 밝히기 위해서 시옷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총 3가지죠. 애, 의, 그 다음에 시옷. 추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유정명사이지만은 존경의 대상일 경우에는 시옷을 써준다. 그래서 부척 말씀, 부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럼 관형격 조사 알아주시고요. 11번째 명사형어음이 있었습니다. 명사형어음이 현대에는 이라는 것이 명사형어음이 혹은 기까지인데 기는 뭐 중세 때 어차피 안 쓰였으니까 빼버리고 중세 때는 음이 없는 대신에 옴과 웅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옴과 웅 당연히 모음조화에 따른 옴과 웅이겠죠.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훈민정음 때려본 서문에서 수매라는 말이 나오죠. 수매 이건 이제 쓰다에 웅이 모음조화로 결합한 다음에 여기에 부사격조사 애가 사용이 되어서 수매가 나오는데 이 의 같은 경우는 현대랑 마찬가지로 탈락이 용이했었다. 의는 다른 모음과 결합을 했을 때 사라져버리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매가 나온다는 사실 이거 보면서 명사형 어미를 떠올릴 줄 아셔야겠습니다. 12번째는 동국정문식 한자음이었어요. 동국정문식 한자음은 세종대왕님께서 한자와의 발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자 원 발음에 맞춰가지고 적은 발음 사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국정문이라는 책은. 거기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 정도예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 그러면은 종성이 없는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종성이 없는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써주라고. 대신 읽진 않는다고요. 그럼 읽어야 하는 종성의 이름은 어떻게 표시해요? 꽁다리 달린 이름으로 표시해줘서 세종이라고 읽는 거죠. 생종엉쟁이 아니라 세종어제라고 했었습니다. 동국정문식 한자음은 종성에 있는 이응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추가가 된다면은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개념은 이제 단어의 의미가
변동이 되는데 이동이 있고 확대가 있고 축소가 있다고 했어요. 중세 때 쓰던 단어가 현대화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중세 때 가리키는 폭이 굉장히 넓었던 단어가 현대 와서는 좁아지는 축소의 의미 변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확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확대는 기억이 안 나.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문제로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시 알고 있었는데 하도 문제로 안 나오니까 까먹고 있어. 나중에 나온다면 그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단어의 의미가 이동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여쁘다, 어여쁘다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불쌍하다. 어린, 어리석다. 어리다는 어리석다. 또 뭐 있지? 이동으로 나오는 게 없나? 일단 뭐 어리석다 하고 아니, 어리다 하고 그 다음에 어여쁘다 이 두 개는 꼭 알아주시고요. 또 뭐 있지? 기억나니까 겪으면. 자, 의미의 축소는 대표적으로 얼굴은 과거에는 몸을 가리켰는데 몸 전체를 가리켰는데 현재는 페이스, 진짜 얼굴만 가리키고요. 놈은 사람 전부를 가리키는데 중세 때는 현대에는 남성만을 약간의 비하의 의미를 섞어가지고 부르는 게 놈이었습니다. 어쨌든 의미의 축소와 의미의 이동 잘 구별하시고요. 만약에 의미의 확대라는 녀석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조그마한 부분을 가리켰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큰 부분을 가리키는 예시가 나온다면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들도 있습니다.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들 뭐 있었지? 전차, 이런 전차로 이유였었고요. 전차는. 그 다음에 밀세는 밀다가 흔들리다가 미다였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 아예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녀석들도 있었죠. 14번째는 히읗 종성 체언이에요. 체언들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흔적만 남아있어. 종성이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있었다. 그게 히읗 종성 체언이었죠. 50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외울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현대어하고 비교를 하면서 읽었을 때 이상하게 히읗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히읗이 보여. 그 녀석들은 히읗 종성 체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어하고 히읗 종성 체언도 현대어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찾아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15번째는 체언의 고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언의 활용이라는 말이 있듯이 체언도 중세 때는 고경, 즉 형태 변화를 했었습니다. 체언의 형태 변화. 예시로는 하나 들어드렸죠. 나무가 지금은 문장 안에서 절대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체언이지만은 중세 때는 체언이 형태 변화를 했기 때문에 나무 혹은 남기역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나무, 남기역. 이것도 뭐 현대어 보고 확인을 해야죠. 현대어 보고 어떤 현대어에서는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현대어에서는 남기역 혹은 그래서 남간, 남갈 이런 식으로 나무의 체언의 형태가 변화하는 그런 보기가 주어진다면은 체언의 고경 물어보고 있는 문제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임법이 있었어요. 제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중에서 객체 높임을 빼고 주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 두 가지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객체 높임이 문제로 나오거든요. 나오니까는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드릴게요. 그때도. 자, 주체 높임, 즉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뭐가 있습니까? 선어말음이 시가 있다고 했어요. 선어말음이 시. 이 시라는 녀석은 모음 어미하고 결합을 했을 때 샤라는 녀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 혹은 샤 두 가지를 다 알아본다면 주체 높임이 쓰였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선어말음으로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것은 중세나 현대나 똑같아요. 그 모습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자,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높이는 것으로서 현대에는 뭐 씁니다,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 반면에 중세 때는요. 중세 때는 발음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씁니다고 으니까 그 다음에 씁니까가 되는 평서문 그 다음에 의문문 평서문 의문문 즉 요걸 잘 기억하면 되겠죠. 요거 옛 이응에 이가 결합된 형태만 기억해 온다면 상대 높임 쓰였다 안 쓰였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현대어하고 비교해야죠. 현대어 비교했을 때 씁니다가 있고 중세에도 요 이 모양이 있다면은 상대 높임 쓰였구나. 현대에도 시 혹은 특수어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다면은 중세 국어에도 시, 샤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되었구나 안 사용되었구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본 내용들이었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한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설명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없어? 채연이는? 정성부여 초성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정성부영 초성. 그러니까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서문에 머릿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란 말씀에 중기계 나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야 해서 이걸 적었고요. 그 뒤에는 뭐가 적혀있냐면은 기억은 어금니 소리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에 모음, 아래야, 이, 이런 걸 만든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성은 어떻게 쓴다, 중성은 어떻게 쓴다, 종성은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그래서 초성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막 설명했고요. 해가지고 중성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야 종성은 어떻게 쓸까라고 세종대왕이 말을 하는데 그때 야 종성부영 초성이다 라는 말씀을 훈민정음 해례본에다가 넣은 거예요. 종성은 요거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이제 종성에 대해서 종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음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사용된 종성의 자음은 초성에 사용했던 자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자음을 내가 개발해서 종성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초성에 썼던 비슷한 소리의 자음들 있잖아. 그 자음을 다시 종성에서 써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이렇게 초성에 키읔이 쓰였다면 종성에도 키읔이 쓰일 수 있다. 초성에 티읕이 쓰였다면 종성에도 티읕이 쓰일 수 있다. 초성에 쓰여있는 모든 자음들은 종성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 종성부영 초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점거 얘하고 구별이 안 된다고요. 발음상으로 구별이 안 돼. 봐봐요. 우리 선조들도 얘와 얘를 발음을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아 발음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묶어버리는 거죠. 보이스가 또 이거 말고. 봐봐 이런 거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건 뭐 시옷으로 쓰는 게 맞을까? 디귿? 아시죠? 야 어렵다 이거. 왜냐면 시옷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어렵네. 네, 대충 해.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자음을 종성에 다 쓸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막상 발음 나는 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얘랑 발음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얘랑 발음이 똑같고 지금 얘 키읔도 기억으로 발음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기억으로 써야지 하고 몇 개의 자음만 적을 수가 있다고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 적을 수가 있다고 팔종성이 나온 거죠. 얘가 먼저고 그 다음 얘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원리로 만들어 놓고서는 실제로 백성들이 발음하는 것을 문자로 적으려다 보니까는 8개 이외에는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하지 않아. 백성들이 발음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발음 나는 걸 표기하려다 보니까 8개밖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8개 자음을 정해주신 거죠. 자, 팔종문법. 이 8개의 자음 이외의 자음이 종성에 보인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종성부영 초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종성을 잘 기억하시고요. 팔종성에 예외가 보인다 싶으면은 그냥 그 예외구나 혹은 그냥 종성부영 초성을 따라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워졌어요? 또 동시소거에 이응도 있고 예디응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이응도 있고 예디응도 있죠. 옛 이응은 발음을 해야 되는 이응이고요. 그래서 아까 상대모핀법 요거 있잖아요. 이건 발음할 때 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원래. 왜냐면 이 녀석은 발음해줘야 되니까. 이해되시나? 어떻게 발음해?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소리를 이거 발음하려다 보니까. 종성에는 그냥 이응인 거죠. 종성에는 그냥이요? 그러니까 팔종성법에는 이응인 거고 종성부영 초성일 때만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종성법에서 이응이 있었잖아요. 네. 팔종성법에서 이응이 예비응이죠. 팔종성법에서 이응이 예비응. 종성에 쓰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동국정문식 한자음이 아니라고 친다면은 동국정문식 한자음에서는 종성에도 이응이 올 수 있었잖아요. 발음 안 하는 이응.
그러니까 빼고 우리나라 말에서 종성에 오는 이응이 있다면 그것은 예디응이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근데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세 때는 문법이 확정되지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지몇대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도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종성에 그냥 이응 두고 이게 팔종성이야 종성부용 초성이야 물어본 일은 없어요. 그냥 이응 두고 이응은 팔종성법에서 종성부용 초성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읗, 지읒, 반치음 뭐 이런 정도.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그 문자에 뭐지? 나라말 사람이 중국에 달아 할 때 중국과 우리나라 문자가 달라. 요 말이 달아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달아. 요거 예비응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응이에요. 그냥 이응인데 왜 이게 이어적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겠어요? 이게 소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있었어. 예비응이 아니지만 얘도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요거까지는 그냥 이건 좀 약간 특이한 거구나라고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이나 배우는 거니까 그냥 예외적인 거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또 문제는 히읗 종성 제한. 히읗 종성 제한. 우리 문제 한번 가볼까요? 문제를 보는 게 좋겠죠. 아까 히읗 종성 제한이 문제 있더라고요. 자, 저기 15페이지에 있는 5번 봐보세요. 15페이지에 5번. 우리 지난번에 4번은 풀어봤었죠. 15페이지에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보기 작품에서요. 보기 작품. 우리 배운 적 없죠? 보기 작품. 보기 작품 배운 적 없어요. 첫 번째 줄에서 맑은 가람 한 곱에 마자할 아나 흐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어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현대어 비교했을 때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이라고 합니다. 위에 중세에는요 마잘할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때 현대어에서는요 마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을. 이걸 보면서 히읗종성 체언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거 목적격 조사잖아요. 목적격 조사. 우리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뭐 있었습니까? 알, 을, 랄, 를 이렇게 4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마을, 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히읗이 갑자기 어디 생겨났지? 마을은 히읗종성 체언이었다는 것이죠. 마을은 히읗종성 체언.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어하고 비교해보면서 마을이 히읗종성 체언이었구나. 그러니까 원래 뭐 종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이런 형태여야지. 원래 이런 형태인데 목적격 조사를 만나가지고 이어적기로 마잘할이라고 쓰인 것이다. 만약에 히읗종성 체언이 아니고 그냥 마을 요게 그냥 명사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말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게 없다고 한다면 원래 이게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리을이 연음이 돼가지고 요 모양을 지켜야겠죠. 근데 여기 히읗이 튀어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히읗종성 체언. 그 밑에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보면요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닌 집 우인 접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현대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되었어. 자, 이 시옷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옷이 관용격 조사. 그러면은 중세 관용격 조사는 위였으니까 요거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뭐야? 그럼 이상한데? 이 녀석 히읗종성 체언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 녀석은 히읗종성 체언이라고 하면 되겠어. 다시 써볼게요. 자, 우희시 밑에 현대어로 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희시 위의라고 되어 있어. 아까 말했듯이 의는 여기는 시옷이 대신해서 쓸 겁니다. 시옷이. 남아있는 게 위랑 우이가 남아있죠. 우이. 그러면 이거 히읗 종성이 아니잖아요. 히읗 종성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이거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위는 우희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에 위는 희우정도 채연이었는데 내 기억에 위는 희우정도 채연인데 어떻게 된 거지? 처음 보는 문헌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이런 이 단어가 위를 가리키는데 원래 이 단어가 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관형대조사 의가 결합되고 한 번 더 결합이 됐다. 한 번 더 관형대조사가 두 번이 결합이 됐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정확히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관형대조사가 두 번 결합된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할 필요 없는데 원래 옛날에는 희가 관형대조사였어요. 희 옛날에. 근데 지금 우리가 너 희라는 걸 보면서 이걸 소유격으로 생각하지 않단 말이야. 관형어로 생각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관형대조사 한 번, 관형대조사 한 번, 두 번 쓰인 모습 볼 수 있는 건데 글쎄 이거 우시스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처음 보는 문헌이라서 그렇죠. 저도. 처음 보는 문헌이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은지. 자, 마을을 요거 예를 들었을 때 태우정 씨는 이해되십니까? 내가 보고 찾는 거예요. 보고 찾는 거. 또 다행이네. 아니 문제 풀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럼 문제 푸시다가 또 질문이 생기면 해주시고 문제마다 설명할 만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14페이지에서 지난주에 4번은 풀었기 때문에 3번, 5번, 6번, 7번 풀고 저랑 같이 정답 맞춰봅시다. 3번, 5번, 6번, 7번 15페이지까지 풀고 정답 맞춰봅시다.
저랑 같이 한번 3번, 5번, 6번, 7번 해봅시다. 3번, 5번, 6번, 7번 해보고 찾아보니까는 아까 팀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는 윗상이죠. 이 녀석은 히읗 정성체이 맞아요. 히읗 정성체이 맞아. 맞는데 아까 히읗이라고 쓰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관역계 조사가 2번 쓰인 것 같아요. 관역계 조사가 2번 쓰였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물어보니까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예문을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분명 우는 히읗정성 체현인데 왜 관역조사 왜 이런 말이 왜 쓰이는 거지? 그럼 이거 관역조사 2번 쓰인 건가? 관역조사 2번이 쓸 수 있나? 다 이러고 서로 토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멍청한 분들끼리 모여봤자 멍청한 정답밖에 안 나와서 나뿐만 아니라 친구 다 멍청합니다. 서로 그냥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문법은 그냥 물어보고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면 팔수록 이상해져요 진짜. 예외가 많은 학문이라서. 그래서 너무 깊게는 하셔도 상관없는 게 문법입니다. 3번의 정답은 쉽게 보이죠. 1번입니다. 이어잡기, 끊어잡기, 거듭잡기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요 답 맞추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히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여기서 거듭잡기는 과도기적이에요. 이어잡기와 끊어잡기 사이에서 아주 잠깐 드러나는 게 거듭잡기입니다.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다거나 의의가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과도기적으로 잠깐 나타났던 것이다. 안 보이는 문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에 뭐라고 써있어? 현대 국어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가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현대어하고 비교해보면 접이나 제비나 똑같죠?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5번에서 뭐 해야 될 말 있나? 딱히 드릴 말씀은 없군요. 자,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점 잘 고려하면서 상성, 거성, 평성 구별하면서 적으시면 됐었던 문제였어요. 7번은 모음조화에 대한 문제이죠. 모음조화. 보기에서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은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걸 찾으라는 말인데 선택지 2번이 모음조화를 안 지키고 있죠. 앞에 있는 체언의 마지막 모음이 양성 모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오는 조사가 음성 모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7번 문제 있잖아요. 7번 문제. 거기에 적혀있는 작품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원래 양성모음인데 음성모음으로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음성모음으로 쓰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헌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 다른데? 그냥 문헌이 잘못 적혀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3번, 5번, 6번, 7번 중에서 틀린 사람? 없어? 다 쉽게 풀었습니까? 자, 뒤로 넘기셔가지고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7페이지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다 보면 느끼는 건데 중세국어는요 좀 위에 보기를 안 읽어도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기를 안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 읽기 싫다, 왜 헷갈린다, 너무 빡세다 보기가, 그럼 그냥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 보시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만하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보다 더 쉽지 않나? 이거 뭐 시험 문제 뭐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다 고3이야, 고3. 고3 기출들이요. 중세국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해놓고 보면 안 어려워. 내신에서 이것보다 더 어렵게 못 나와요. 이거 고3이라니까, 고3. 고3 문제들인데 이것보다 어렵게 나오면 어떡해. 중세국어가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것 같아. 농교도 제일 쉽습니다. 농교도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생각보다 페이크 칠게 없어. 어? 감정은 그런 게 없어. 함정이 별로 없어. 함정이 별로 없어. 함정도 별로 없고 굉장히 뚜렷하게 전에 저번에 출판에서 말했던 16가지를 외워놓고만 있다면은 그다지 보기를 분석해야 되는지 내가 막 굉장히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싱겁죠? 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내신 배울 때 훨씬 부담이 적죠. 훨씬 부담이 적어. 자, 그럼 정답을 맞춰봅시다. 정답 맞추고 쉬고 그 다음에 남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8번 문제. 8번 문제는 왼쪽에 보기를 보면요. 밑줄친 기억은 무슨 말입니까? 중세 때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 그게 밑줄친 기억의 의미였었어요. 니은은 현대에도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다. 그게 니은이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보기 읽으면서. 보기에서 밑줄친 기억은 중세다. 기억은 중세, 니은은 현대. 각각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다. 근데 8번에서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8번 문제 정답 구하는 것은 쉬웠었습니다. 1, 2, 3, 4번은 다 모음조화가 현대든 중세든 잘 지켜져요. 근데 5번은 중세 때는 15세기 국어 때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반면에 현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죠. 만약에 지켜진다면은 가득하 야라고 적었어야죠. 가득하 야. 근데 가득하 여라고 했으니까 5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은 위에 보기 안 읽고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선택지 4번이 정답인데 4번부터 먼저 봐보죠. 17세기에는 모음조화 약화에 따라서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초와와 파와 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군. 아니 모음조화가 안 지켜진다면은 뭐 초, 워, 파, 거 이렇게 써야 모음조화가 안 지켜진 거잖아요. 양성 둘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아주 잘 지켜지고 있는 근대이지만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는 예시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9번에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위에를 안 보더라도 밑에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상은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중세 문화하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 맞춰보는 게 원래 제대로 된 풀이 방식이긴 하겠죠. 설명할 만한 거 있나? 두 번의 선택지 3번에 더는 모음조화에서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는 모음조화를 지켜야 하는 어미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가 없어. 이런 식으로 모음조화를 지키기 위해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어미나 조사들은 모음조화를 지켜줘야겠지만은 이런 녀석은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럼 모음조화를 지킬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써야 된다고. 그게 선택지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더는 모음조화 적용 안 되는 어미입니다. 나머지는 뭐 설명드릴 만한 게 없네요.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첫 음절에 있는 아는 아래아는 아로 바뀌었고 둘째 음절 이후에 있는 아래아는 아 혹은 으로 바뀌었습니다. 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문제에서는 으로 바뀌는 녀석으로 물어봤습니다. 선택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2번이 정답이죠.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의문의 모습이 같다라고 했는데 같다면은 첫째 음절도 아, 둘째 음절도 아, 혹은 첫째 음절도 으, 둘째 음절도 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시를 보면은 첫째 음절은 아인데 둘째 음절은 으니까 선택지 2번이 정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걸 모르겠으니까요. 선택지 4번 과거에도요 과거에도 덥다는 이 모양이었어요. 과거에도 덥다는 덥의 어근은 어가는 비읍 받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읍은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왔을 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왔을 때 발음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모음과 모음이 다 물림소리로서 소리들을 부드럽게 내다 보니까는 요 가운데 있는 자음도 부드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응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더 다한데 모음음이하고 만났을 때에는 더버 하고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이 4번이었죠? 아, 아니구나.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다음에 얘가 오 아니면 우로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뒤에 오는 어미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이 우를 선택을 한 거겠죠. 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라는 어미가 결합된다면은 당연히 순경음 비읍으로 바뀔 것이고요. 이게 오 아니면은 우로 변해야 되는데 양성모음이니까 당연히 오가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자와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원리로서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고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1번이죠. 12번은 1번. 양성이 들어갈지 음성이 들어갈지 현대어하고 비교해서도 을이 들어갈지 르이 들어갈지 이렇게 찾으시면 됐던 게 1번이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쉬었다가 계속 또 풀어보겠습니다. 왠지 풀만한가요?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 어떤 말? 선택지? 채연이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반복되는 경우에는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